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손자병법입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고 동서양을 아우른 세계 리더와 명사들의 지침서로 읽혀온 손자병법. 국경을 초월한 이 전쟁의 기술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판단의 잣대로 전해지는 것은 단순한 병법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방점을 찍은 인간의 기초한 전쟁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세상을 움켜쥘 수 있다. 바로 이 가치관이 현대사회에 이르르는 유능한 리더로서의 자질과 진정한 승자의 자세를 가르치며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죽을 때까지 늘 침상머리 맡에 손자병법을 두고 자기를 다스리는 데 참고하였다고 하고요. 빌 게이츠는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하는데 이 손자병법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손자병법과 함께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공을 초월한 전쟁론의 고전 손자병법 1편. 전쟁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손자가 말하였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마당이며 나라의 보존과 멸망을 결정짓는 길이니 신중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은 나라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위정자는 이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켜 국토가 파괴되고 백성을 살상과 굶주림의 생지옥으로 몰고 간 위정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컨대 춘추 전국시대의 임금들이나 17, 18세기 유럽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와 같은 작태를 왕들의 스포츠로 풍자하기도 했죠. 그러므로 전쟁 문제는 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수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 장수는 지혜, 신의, 인자함, 용기, 엄정함의 5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장수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지혜입니다. 이는 전쟁의 본질이 군사들의 몸싸움이라기보다는 장수의 두뇌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의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장수는 그 누구의 신뢰와 협조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인자함입니다. 장수가 평소 군사들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을 때 그들도 싸움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으로써 그 보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넷째, 용기입니다. 장수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용맹만 믿는 저돌적인 장수에게는 큰일을 맡길 수 없을 겁니다. 용맹만을 무기 삼아 경솔하게 싸우는 자는 적의 계략에 말려들기 십상이니까요.
다섯째는 엄정함입니다. 장수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부하를 통솔해야 합니다. 장수가 부하들에게 베풀기만 하고 엄정하지 못하면 이는 버릇없는 자식이 어버이의 은덕을 모르는 것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명령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서 군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손문은 이 문장을 통해서 진정한 장수로 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쟁의 으뜸이다.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군사를 쓰는 법은 적국을 온전히 하여 굴복시키는 게 으뜸이요. 적국을 쳐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군을 온전히 하여 굴복시키는 게 으뜸이고 군을 무찌르는 것은 그 다음이다. 열을 온전히 하여 굴복시키는 게 으뜸이고 열을 무찌르는 것은 그 다음이다. 조를 온전히 하여 굴복시키는 게 으뜸이고 조를 무찌르는 것은 그 다음이다. 오를 온전히 하여 굴복시키는 게 으뜸이고 오를 무찌르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군은 12,500명의 편성을 기본으로 한 보통 군대 전체를 통틀어 가리킵니다. 연은 500명에서 1000명, 졸은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규모입니다. 오는 5명에서 100명 사이의 규모를 말하죠. 무력에 힘입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최상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군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문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최상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최상책은 적의 계략을 미리 알고 이를 깨는 것이며 그 다음은 적의 동맹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일이죠. 최하등의 병법은 적의 성을 직접 치는 일입니다. 싸우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면 상대의 전략을 탐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적의 속까지 꿰뚫어야 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전법 같으나 이것이 최상의 전법입니다. 다음에는 원조하는 힘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손을 내밀 수 없는 고립 무원의 상태는 전투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립감이나 불안감은 실로 큰 작용을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아래의 단계로 갈수록 성과 없이 희생만 커질 수 있으므로 뛰어난 군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적의 패배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병에 뛰어난 이는 적병을 굴복시키되 맞붙어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적의 성을 함락시키되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적군을 허물어뜨리되 싸움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나라의 군사를 온전케 한 채로 천하를 다퉈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력을 소모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략으로 공격하는 거죠. 219년 가을 형주를 지키던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번성으로 향했습니다. 이 번성은 위나라의 요충지로 정남장군 조인이 지키고 있었죠. 그 북쪽에는 좌장군 우금, 이배장군 방덕의 군대가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비가 내려 우금과 방덕의 진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관우는 수군으로 먼저 이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죠. 이제 조인만이 소수의 병력으로 고립된 번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오나라에서는 진서장군 노숙이 죽고 여몽이 그 후임자가 돼서 육구에 머물렀는데요. 여몽은 장강 상류를 확보해야만 오나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관우도 여몽이 부임하자 오나라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번성을 공략할 때도 배후에 적지 않은 병력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여몽은 오나라 군주 송권에게 자신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건업으로 물러가고 후임자로 육손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관우를 속이기 위한 꾀병이었죠. 편장군 육손은 육구에 부임하자 곧 관우에게 후한 예물과 관우의 용맹과 지략을 칭송하는 서신을 올립니다. 관우는 송권이 식견이 모자라 풋내기를 등용한 것으로 여겨 마음을 놓고 곧 후방의 예비병력을 빼내서 번성 공략에 모두 투입합니다. 한편 송권은 위나라의 사자를 보내 공동의 적 관우를 토벌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관우의 공격으로 고전했던 번성의 조인은 서황의 원군으로 수비를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관우는 싸움을 중단하고 지친 군사들을 한 수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군사들을 배 안에 숨겨두고 은밀히 상륙해서 적의 경비 초소와 성곽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강릉을 방어하던 미방과 공안에 주둔한 부사인은 평소 관우에게 멸시와 푸대접을 받아 원한을 품고 있었죠. 미방과 부사인은 여몽의 군대가 공안과 강릉에 이르자 곧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관우의 세력 거점을 점령한 여몽은 부하들에게 엄명을 내려 부녀자들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근거지를 빼앗긴 관우는 병력이 증강된 번성을 공격할 수 없고 또한 돌아갈 곳도 없게 되었죠. 관우의 군사들은 그들의 부모와 처자식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싸울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곧 상관을 배신하고 도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우의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관우는 겨우 10여 기의 병조를 이끌고 맥성으로 갑니다. 그는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오나라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피살되고 맙니다. 여몽은 속임수로 관우를 안심시키고 나서 기습으로 그 빈틈을 찔러 이긴 거죠. 이처럼 지혜로운 장수는 전투다운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강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로 가는 5가지 방법. 첫째, 싸워야 할 때와 싸워서는 안 될 때를 아는 이는 이길 수 있다. 둘째,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이가 이길 수 있다. 셋째, 임금과 백성들의 뜻하는 바가 같으면 이길 수 있다. 넷째, 대비함으로써 대비하지 않음을 기다리는 이는 이길 수 있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손문은 5가지 방법으로 승리를 예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싸워야 할 때와 싸워서는 안 될 때를 가리는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또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에 따라 다르게 펼치는 적절한 용병술입니다.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목표와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즉, 단결력입니다. 그리고 적에 대한 대비태세의 철저함이죠. 마지막으로 유능한 장수에 대한 군주의 신임과 뒷받침이 있습니다. 손문은 이 5가지가 우세한 쪽이 이긴다고 내다본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운다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을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된다. 그러나 적을 알지도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원래 전쟁은 지극히 유동적이며 예기치 않은 변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군의 실력과 동태를 알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장수는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합리적 추론을 내리며 또한 적군과 아군의 실력을 제대로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장수가 언제나 이와 같은 대비태세로 전투에 임한다면 여러 번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아군과 적군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수는 늘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승리란 나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다. 손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잘 싸우는 이는 먼저 적이 이길 수 없도록 대비한 후에 적에게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 적군이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나의 대비태세에 달려있고 아군이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전쟁에 능한 이는 적군이 이길 수 없도록 할 수는 있지만 아군이 반드시 이기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기는 계책을 세울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실행할 수는 없다. 상대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이쪽의 태세가 완전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이쪽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상대의 태세에 약점과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자라도 적에게 승리를 주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취할 수 있으나 상대를 공격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안성맞춤의 태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아군의 수비 태세가 튼튼해서
언제 어디에서 적의 침략이 있더라도 방어할 자신이 선 뒤에야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군의 수비가 완벽할 때라고 해서 곧바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즉, 적에게 빈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미묘함을 잘 간파해서 전진과 공격의 시점을 알아내는 것이 장수의 임무입니다. 소설 삼국지에서 가장 흥미있는 대목은 사마의와 제갈량의 대결입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는 말대로 사마의는 제갈량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마의는 제갈량의 침공 소식을 듣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명이 무공으로부터 동쪽 방면으로 나온다면 이는 급습 책임으로 경계해야만 된다. 그러나 서쪽으로 나와 오장원에 이른다면 지구전이 될 것이므로 염려할 게 없다. 제갈량은 위험 부담이 큰 급습책을 피하고 오장원에 주둔합니다. 촉구는 이곳에서 둔전으로 군량을 조달하며 여러 번 위군의 싸움을 걸었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마의는 시간을 끌수록 물자 보급이 풍부한 위군이 유리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을 벌고 있었죠. 적이 수비에만 치중하자 초조해진 것은 촉군입니다. 이렇게 되면 촉군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여자 옷과 권귀, 여자가 머리에 쓰는 관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는 사마의의 겁많음을 비웃어 그를 자극해서 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마의는 제갈량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분개하여 싸우고자 하는 것을 천자의 조칙을 핑계삼아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제갈량이 사자를 보냅니다. 사마의는 사자에게 제갈량의 일과에 대해서 물었죠. 사자는 승상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어 밤늦게까지 군무를 보십니다. 20대 이상의 태영은 손수 결제도 하십니다. 그리고 드시는 것은 몇 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한 사마의는 사자가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공명이 사무는 많고 식사량이 아주 적다고 하니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제갈량은 곧 오장원의 진중에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리하여 제갈량의 북정은 무위로 그치고 촉구는 서둘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마의는 비록 제갈량에게 이기지는 못했지만 결코 지지도 않았죠. 이는 적군이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나의 대비태세에 달려있고 아군이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허점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비는 땅속을 숨듯이 공격은 하늘을 나는 듯이 하라. 수비를 잘하는 이는 땅속 깊은 곳에 숨은 듯 하고 공격을 잘하는 이는 높은 하늘에서 움직이듯 한다. 그리하여 능히 스스로를 지키며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다. 수비를 잘하는 장수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땅속에 숨듯 아군의 역량을 깊숙이 은폐시킵니다. 또한 공격을 잘하는 장수는 높디 높은 하늘에서 행동하듯 어떠한 조건에서도 아군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군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촉한의 재상 제갈량과 명승부를 펼친 위나라의 사마의는 방어와 공격에 모두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상용에서 맹달이 모반하였을 때는 급히 달려가 단숨에 무찔렀고, 맹달은 관우가 패사한 후 위나라에 항복한 인물로 조예가 임금이 되자 거취가 불안하여 촉한의 제갈량에게 내통할 뜻을 밝혔습니다. 맹달은 사마의 토벌대가 완성해서 상용에 도착하려면 한 달은 걸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의는 천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여드레 만에 상용에 이르렀죠. 그리하여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적군을 닷새 동안 공격으로 정복했습니다. 반면 요동에서 공송연과 싸울 때는 성을 포위만 하고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부하가 그에게 묻습니다. 앞서 상용에서 맹달을 칠 때는 불과 닷새 만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왜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사마이가 말합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공송연이 대군을 거느리고 있고 또한 장마 때문에 아군이 괴로워하고 있지. 이럴 때는 별 수 없는 척하는 게 가장 좋은 전술이다. 이윽고 기회가 오자 사마이는 무서운 기세로 성을 공격해서 단숨에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용병술에 능한 장수는 상황에 따라 작전을 구사하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 싸움은 잘된 싸움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승리는 가장 좋은 승리가 되지 못한다. 싸움에 이겼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칭송한다면 이는 최선의 승리는 아닌 것이다. 즉, 추호 같은 가벼운 털을 든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하지 않고 해나 달을 본다고 해서 눈이 밝다고 하지 않으며 우레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귀가 밝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무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는 승리는 최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가벼운 털을 든다고 해서 힘이 장사라고 할 수 없고 해와 달을 본다고 해서 천리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참으로 용병과 책략에 능한 사람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니까 칭송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새치 혓바닥으로 적을 설득하여 싸우지도 않고 물러가게 한다든가 적의 동맹관계를 깨뜨리는 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죠. 전쟁에 능한 장수는 이길 조건을 갖춘 뒤에야 싸운다. 옛날에 이른바 전쟁을 잘한다고 일컫는 장수는 이기기 쉬운 자에게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승리해도 지략이나 명성, 용맹이나 공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싸워서 승리하는 데는 조금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니 이는 곧 싸우기 전에 반드시 이길 조건을 갖추어 놓고 이미 패할 만한 상대에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패하지 않을 땅에서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갖추고 나서 싸우며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이기려고 한다. 완벽한 준비를 마친 후에 제대로 된 전술을 펼쳐서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리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대처하면서 상대에 대한 파악을 마친 뒤이므로 사실상 이미 승리를 맡아 놓은 것이죠. 그만큼 확실하고 철저하게 승패를 저울질한 뒤에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전쟁을 하는 장수는 아군이 완전 무결한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상대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의 약점이 생기면 공격해서 이길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죠. 다시 말하면 이길 싸움은 충분히 이길 만한 태세와 요인 위에 서서 싸움을 개시하는 것이고, 지는 싸움이란 덮어놓고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길 기회를 구하려고 하는 위험한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은 기세를 몰아 빠르게 하라. 거센 물결이 빠르게 흘러 바위를 떠나려 가게 하는 것이 기세이다. 사나운 새가 빠르게 날아와 짐승을 채가는 것은 절도이다. 모름지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그 기세가 험하고 절도는 극히 짧다. 기세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것과 같고 절도는 화살이 발사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흐르는 경류는 커다란 바위를 밀어서 떠내려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수세가 끊임없고 망설임 없이 지속하는 힘의 집중 때문이죠. 또 창공을 날던 독수리가 먹이를 순식간에 낚아채 갈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기회를 잘 잡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공격 방법은 일단 공세로 나오면 경류가 멈출 줄 모르는 것과 같은 맹렬한 기세로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혼란 속에도 질서를 유지하라. 깃발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서로 뒤얽혀 싸우는 전투 속에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도 대형을 둥글게 배치하면 패배하지 않는다. 접전이 벌어지면 군사들을 통제하지 못할 염려가 생깁니다. 평소에 정확하게 짜인 대형도 난전이 되면 적군과 아군이 뒤섞여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이라도 상호 교감해서 법칙과 질서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죠. 적에게 이로움을 주는 듯 유인하라. 유능한 장수는 적이 움직일 만한 형세를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고, 이로운 조건을 주어서 적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움으로써 적을 끌어내서 기습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고구려 건국 초창기인 제2대 유리왕 당시 선비족은 요하 부근에서 이웃나라 고구려와 자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리왕이 이들을 정벌할 것을 의논했죠. 선비족이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지 않고 노략질을 일삼아 백성의 근심이 되고 있다.
이들을 꺾을 묘책이 없겠는가. 이때 지략이 뛰어난 부분노가 나와 말했습니다. 선비족은 험한 지형에 의지한 족속으로 사납고 또한 무지하니 이들은 개교로서 정복해야 합니다. 어떤 개교를 쓰는 게 좋을까?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사람을 보내 고구려는 나라가 작고 군사력도 보잘것없어 오래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 선비족은 우리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할 겁니다. 신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나아가 진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약한 군사를 보내서 성의 남쪽에 진을 치고 있다. 짐짓 싸우다 패해 달아나게 하면 적은 반드시 멀리 추격해 올 겁니다. 이 틈에 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빈성을 공격해서 대왕께서는 몸소 기병을 이끌고 양쪽에서 적을 쳐주십시오. 그렇다면 크게 무찌를 수 있습니다. 유리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과연 고구려 군사가 접근하자 선비족은 성문을 열고 추격을 했습니다. 이때 부분노가 빈성을 쳐들어가자 선비족은 계략에 말려든 것을 알고 돌아왔지만 부분노는 이들을 막아내며 크게 무찔렀습니다. 유리왕도 이 틈에 기병을 이끌고 쳐들어가니 선비족은 앞뒤로 공격을 당해 마침내 항복을 했습니다. 적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적을 끌어들여라.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먼저 전쟁터에 터를 잡고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여유가 있다. 늦게 전쟁터에 터를 잡고 바로 전투에 달려가는 군대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이는 적을 끌어들이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아군이 장악해야 할 요충지에 적보다 먼저 도달해서 점령하거나 방어진지나 매복지역을 손에 넣고 기다리면 부대의 정돈과 휴식, 지형 정찰, 진지 구축, 위장과 출격 태세의 완비 등에 있어 적보다 시간과 힘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을 아군에게 유리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죠. 또한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오게 하려면 이로움이 있을 듯 보여야 하고 적으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해로움이 있을 듯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군이 편안하면 수고롭게 만들고 배부르면 굶주리게 하며 안정되면 동요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이 반드시 달려갈 곳으로 나아가고 적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쳐들어 가야 합니다. 수비할 곳과 공격할 곳을 적이 모르게 하라. 천리길을 행군하고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이 없는 곳을 가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적이 지키지 않은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수비가 견고한 것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격에 능한 이는 적이 수비할 곳을 모르게 하고 수비에 능한 이는 적이 공격할 곳을 모르게 한다. 은밀하고 은밀하여 형태가 없는 경지에 이르며 신비하고 신비하여 소리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 그러므로 능히 적의 목숨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상적인 공격은 적으로 하여금 어디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수비는 적이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면 좋은지 실로 미묘해져 계획을 세울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로써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니 마치 형태가 없고 소리가 없는 것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쪽의 진격을 눈치채더라도 상대의 허점을 불시에 찌르는 것이므로 응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응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만들어라. 내가 전쟁을 하고자 하면 적이 비록 높은 성루와 깊은 도랑을 만든다고 하여도 부득이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적이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내가 싸우고자 하지 않으면 비록 땅 위에 선을 그어놓고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적이 공격해 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공격할 방향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이다. 아군이 싸우고자 하면 적이 아무리 성체를 높이 쌓고 참호를 깊이 파고 들어가 굳게 수비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아군의 뜻대로 적이 나와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군이 전투를 피하고자 한다면 별다른 수비태세를 갖추지 않고 땅 위에 금만 그어놓고 지키더라도 적이 아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적의 공격 목표를 다른 곳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공격할 때는 일시에 무섭게 몰려오는 폭풍처럼 해서 상대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상대에게 응수할 시간을 주는 것은 태세 정비에 여유를 주는 것이므로 상대의 허를 허가 아니게 만듭니다. 후퇴할 때 역시 최소의 피해를 생각해서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싸울 곳과 싸울 때를 정확히 파악하라. 전쟁할 곳을 알고 전쟁할 날짜를 알면 천리를 행군해서도 전쟁을 할 수 있다. 전쟁할 곳을 알지 못하고 전쟁할 날짜를 알지 못하면 좌측이 우측을 구할 수 없고 우측이 좌측을 구할 수 없다. 하물며 먼 곳은 수십 리, 가까운 곳도 몇 리나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가 헤아려 보건대 월나라의 병력이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어찌 이것으로 승패가 결정되겠는가. 그러므로 승리란 만들어지는 것이니 적이 비록 많을지라도 적으로 하여금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적의 움직임과 허시를 살펴 싸울 장소와 시기를 알고 있다면 이는 곧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는 늘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의 술수에 말려들면 전후 좌우로 이를 분산시킬 뿐 집중된 힘을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화된 적을 상대로 집중된 병력을 투입하여 친다면 크게 무찌를 수 있습니다. 승리란 결국 지혜로운 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적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적의 사정을 살펴서 작전의 이롭고 불리함을 판단하고 적을 자극하여 그 움직임의 유형을 알고 적의 대비태세를 드러내게 한다. 적의 진지가 죽을 땅인지
살 땅인지를 확실히 살피고 적과 겨루어 보아 그 병력의 우세한 곳과 약세한 곳을 파악해야 한다. 싸움에 임하기 전 장수가 파악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로 인한 아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을 자극하여 그 대비태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진에 쳐들어갈 경우 그 지형이 아군에게 유리한 곳인지 불리한 곳인지를 살피고 네 번째, 탐색전으로 적의 병력 배치의 약점과 장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 4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에 대한 합리적 분석은 승리에 이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진정한 전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군영의 극치는 그 형태가 눈에 띄지 않는 데 있다. 그 형태가 눈에 띄지 않으면 깊이 스며든 첩자도 엿볼 수 없고 아무리 지혜로운 적장이라 하더라도 능히 계략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그 무형으로 인한 승리를 보고도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군사들은 아군이 승리할 때의 전투태세는 알고 있지만 어떤 계략으로 이길 수 있었는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 싸움에 이긴 방법은 2번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계략과 전술은 무궁무진해야 한다. 전쟁에서는 진영이라고 보이는 뚜렷한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짐작할 수 없도록 언제 어느 때든 달리하여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탐색을 해도 실체를 잡을 수 없고 실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제 아무리 지모가 뛰어난 명장이라도 그 정체를 추측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진영은 반복해서는 안 되고 때에 따라 무한하게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장수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잘못. 장수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 결국 죽게 되며 기어코 살기를 각오하면 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성을 잘 내며 성급하면 수모를 당하게 되며 성품이 지나치게 깨끗하면 도리어 치욕을 당하게 되고 백성을 지나치게 아끼면 번거로운 일에 말려들게 된다. 대체로 이 5가지는 장수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요 용병상의 재난이다. 군대가 전멸당하고 장수가 죽음을 당하게 됨은 반드시 이 5가지 위험에서 비롯된다. 지휘관은 지혜롭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치우친 성품이라면 그것 자체가 약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용기나 비겁함은 다 바람직하지 못한 자질입니다. 용기는 군인의 필수적 자질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비겁함은 아예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성을 잘 내며 침착하지 못한 자는 적에게 우롱을 당합니다. 일찍이 오장원에서 촉군과 대치하던 이 나라의 사마의는 제갈량으로부터 여자 옷을 선물 받게 됩니다. 이는 결전을 기피하는 그를 싸움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이었는데요. 그러나 사마이는 분노를 참으며
사자에게 제갈량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만 물었습니다. 만일 그가 조급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면 적의 심리 전술에 말려들어 대사를 그르쳤겠죠. 또한 지나치게 지조를 내세우는 자나 너무 백성을 아끼는 자도 그 융통성 없는 성품 때문에 적에게 약점을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수의 성격적 결함은 결국 군대를 파멸시키는 자가 함정이 되므로 평소에 깊이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모모의 북살롱,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손자병법과 함께 깊은 꿈나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